지금부터 벡터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량 중에서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가진 양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들을 우리가 벡터량이다 또는 1차 텐사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벡터의 표현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는 바와 같이 소문자를 정자로 썼죠. 기울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자체를 우리가 로만체다 그럽니다. 로만 캐릭터 이렇게 부르죠. 이 반면에 이렇게 기울어진 체를 우리가 이태릭체다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표현할 때, 수식에서 변수를 표현할 때 이런 그 로만체를 쓰기도 하고 또 이태릭체를 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로만체는 벡터나 행렬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소문자는 대개 이제 벡터이고 대문자는 행렬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태릭체는 일반 변수들, 그러니까 스칼라량이라든지 실수 변수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이와 같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손으로 수식을 적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이태릭체에다가 하살표를 이렇게 붙임으로써 그 벡터량이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벡터량의 이제 크기는 이렇게 그냥 이태릭체로 쓰기도 하고 또 벡터량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 A의 위치, 이미 좌표죠, 좌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 좌표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 좌표계에 대한 상대 위치로서 포인트 A 위치를 표시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B 포인트도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A 포인트에 대한 B 포인트의 상대 위치를 이와 같은 직선에다가 끝에 하살표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벡터를 우리가 A에 시작해서 B에서 끝난다는 뜻으로 A, B의 대문자에다가 위에 하살표를 붙여서 벡터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벡터를 분석해 보면은 네 가지의 그 요소들, 즉 크기, 방향, 작용점, 작용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수학적으로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것을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magnitude와 direction을 갖다가 우리가 필수적 요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선택적 요소인 작용점이나 작용선은 그 벡터가 사용되는 문제에 따라서 의미를 갖기도 하고 불필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거는 우리가 정전계죠. 그러니까 힘의 평형 조건으로부터 이 P에 의한 반력 RA, RB를 계산할 수 있죠. 이와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우리가 반력을 구하는 문제 같으면은 정력학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정력학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반력을 계산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하중 P가 이 조인트에 바로 가해지는 것과 또 조인트에서 어떤 끈을 묶어서 그 끈 끝에 P가 가해진 이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
반력 차이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가 이 작용선상에 동일 작용선상에 있으면은 반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벡터를 슬라이딩 벡터다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고체역학에서는 각 부위별로 어떤 변형을 받는지 또 어떤 응력을 받는지 물체 내부에 말이죠. 그런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힘이 가해진 그 부위를 지점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옮기면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에 사용되는 벡터를 바운드 벡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강체의 병진 운동, 그 강체의 병진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벡터가 어떤 뭐 동일 작용선상이라든지 또 동일 작용점에 대한 그런 어떤 구속을 받을 필요는 없죠. 이와 같은 우리가 벡터를 프리 벡터다, 자유 벡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벡터의 수학적 표현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가 평면상에 있을 때 우리가 직각 좌표계를 이와 같이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축을 우리가 X축 또는 X1축, 이 축을 Y축 또는 Y축이라고 하고, 각 축에 정사형을 내렸을 때, 수선을 내렸을 때 그 교점을 갖다가 우리가 성분이라고 그러는데, 요 점을 갖다가 우리가 X 성분, 즉 AX 또는 A1 이렇게 표현을 하고, Y 성분 또는 Y2 성분을 우리가 각각 AY 또는 A2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하학적인 것이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이 벡터의 길이분의 AX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각도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럼 모든 게 다 정의가 됐죠. 크기와 방향.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성분을 나란히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합니다. 이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보통 우리가 로 벡터를 많이 쓰는데, 역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칼럼 벡터를 씁니다. 이와 같이. 이때 우리가 공간의 좀 효율을 따져서 로 벡터를 쓰고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이다. 결국 이제 벡터를 확장시키면 행렬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렬 표현법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3차원 공간상에 확장을 시키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차원 공간상에서 벡터의 그 크기는 이 세 성분을 각각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취하면 되겠죠. 그리고 방향, 즉 오리엔테이션은 세타 1, 세타 2, 세타 3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각각 그 성분에다가 그 벡터의 길이를 나눠서 코사인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아크 코사인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2는 예를 들면은 코사인 세타 2는 이 벡터의 길이분의 AY가 되겠죠. 여기서는 벡터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들을 우리가 터미널리지 이렇게 하죠, 영어로. 제로 벡터, 즉 0벡터는 모든 성분이 0인 벡터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벡터의 크기, 즉 매그니튜드는 앞에서 정의를 했고, 벡터의 디렉션, 방향,
우리 영어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것도 역시 앞에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이 방향, 즉 세타 1, 세타 2, 세타 3를 우리가 공부를 했죠. 거기다가 코사인 값을 취한 이와 같은 우리가 벡터를 디렉셔널 코사인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그 벡터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기하학적으로. 물론 크기는 1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1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 2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 3는 1이 됩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되게 U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수학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임의의 0이 아닌 그 벡터의 크기를 그 벡터의 나눔으로써 우리가 단위 벡터를 그에 상하는 단위 벡터를 항상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닛 베이시스 벡터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 단위 기초 벡터다 하는 건데 이 단위 그 기초 벡터는 IJK 이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각각 그 X축, Y축, Z축에 평행한 크기가 1인 벡터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XY, Z 대신 X1, X2, X3로 표현했듯이 이 IJK 단위 벡터를 각각 E1, E2, E3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 표현의 일반성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벡터의 연산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죠. 사실은 벡터의 정의가 아닙니다. 벡터가 그렇다는 성질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벡터를 제대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벡터를 더했을 때, 자, 이때 이 더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수 덧셈에서 더하기하고 다릅니다. 네. 이 두 벡터를 더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즉, 그 두 벡터의 성분끼리의 그 실수 덧셈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자, 우리 여기서 이 더하기는 실수 덧셈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써왔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벡터에다가 실수를 우리가 곱하는 걸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즉, 벡터에다가 실수를 곱한다는 것은 각 컴포넌트의 실수를 곱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자, 어떤 그 물리량이 이러한 연산 법칙을 따를 때 우리가 그것을 벡터 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A, B 이게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이게 수학적 정의입니다. 이러한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벡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 벡터가 있을 때 E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1을 곱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B 벡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다. 그러면 방향은 반대가 되고 크기는 같거든요. A 벡터하고 EA 벡터는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2배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한번 기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A 벡터와 B 벡터를 이렇게 덧셈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것이 기하학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그 A 벡터와 B 벡터가 만드는 평형 사변형의 이 대각선을 연결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 벡터의 B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마이너스 B는 이와 같죠. 그래서 우리가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할 수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플러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이것을 마이너스로 표현해도 헷갈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a-b라는 것을 우리가 쓰는 거지 마이너스를 우리가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 갈래상에 쓰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것은 정의에 의한 것이죠.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그 정의에 의해서 그 정의되는 벡터는 이와 같은 성질을 갖습니다. 즉, 그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다. 이는 성질들은 다 정리 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A 플러스 B는 이 성분 간의 합이 되고, 그죠? 그리고 실수도 셈은 항상 교환법칙 성립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것은 B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그 다른 것들도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드셈에 대한 항노원 0이고죠. 제로 벡터 우리가 앞에 정의를 했고, 또 그 A 벡터가 있을 때 그 드셈에 대한 0원, 그죠? 그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것을 다음에 항노원이 나오고, 뭐 이러한 이제 성질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왜 이렇게 이제 벡터를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정의를 하느냐. 즉, 이와 같이 정의되고 또 이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냐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초적인 공간 또는 평면상에서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것은 나중에 그 함수장이라든지 좀 더 광범위한 그러한 분야로 우리가 이 적용을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그 확대된 영역에서 그 어떤 양을 우리가 그 살펴봐서 이러한 승리를 갖게 되면은 우리 그것도 우리가 확장된 의미에서의 벡터라고 이렇게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A 벡터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A 플러스 A는 AXI 플러스 AYJ 플러스 AZ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것도 우리가 일상생활 써왔지만 앞에서 정의한 두 가지 기본 정의에 근거를 한 것이죠. 그래서 A 플러스 B equal AX 플러스 BXI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그냥 우리가 물론 그냥 당연히 써왔죠. 그것은 이 앞에 그 두 벡터의 기본 정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벡터의 곱셈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벡터의 곱셈은 그 영어로 프로덕트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든 뭐 실수든 그 곱셈을 우리가 멀티플리케이션을 하죠. 근데 벡터 곱을 우리가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이너 프로덕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스칼라 프로덕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내적이죠, 내적.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A 닷 B. 그래서 우리가 이 닷들을 찍기 때문에 닷 프로덕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닷들을 빼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다른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 뭐 습관적으로 우리가 실수 계산할 때 이 오른쪽에 그죠? 뭐 AI, BI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앞에 본래 그 X 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빼도 돼요. 근데 벡터 곱을 우리가 정의할 때는 반드시 그 기호를 써야 됩니다. 뭐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Mathematics is a science of symbol.
우리가 정의한 그 심볼을 사용하지 않으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A.B는 그 각 성분끼리의 실수 곱셈을 더한 것이다. 즉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실수가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스칼라 프로덕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닷 프로덕트, 이런 프로덕트, 스칼라 프로덕트가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으로는 A.B는 A 크기 곱하기 B 크기 곱하기 두 벡터 이룬 각도 세타의 코사인 값이다. 자,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되는데 한번 기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 벡터에 B 벡터를 정사용했을 때 그 크기는 B 절대값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절대값과 A 벡터 절대값과 B 벡터를 A 벡터에 정사용한 새로운 벡터의 절대값 그 두 개를 곱한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이제 역학적으로 또 기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A.B가 0이라는 것은 그죠? 코사인 세타가 0이라는 것이니까 그 세타, 즉 A 벡터와 B 벡터의 사이각이 90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직교한다. 영어로 perpendicular하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벡터의 내적은 이와 같은 성질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근데 다른 또 다른 정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의는 반드시 이런 성질을 만족해야 됩니다. 즉, 그 A.B는 B.A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교환법칙 성립해야 되고, 또 분배법칙 성립해야 되고, 또 벡터 자신끼리 내적을 하게 되면은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고, 그죠? 0일 때는 그 0벡터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벡터의 내적이 그 벡터의 크기를 정의하는데 바로 사용되기도 하죠, 이와 같이. 근데 조금 우리가 벡터의 그 크기를 길이의 개념으로 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좀 아까도 좀 드렸습니다만은 확장된 그런 그 스페이스 또 그런 문제에서 정의되는 벡터는 조금 추상적입니다. 그건 크기가 길이로 크기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우리 함수장이 이제 그게 속하는데 그건 앞으로 조금 소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벡터의 크기를 놈이라는 것이 사용된다. 벡터의 크기의 정의를 위해서 놈이라는 게 정의가 되는데 이 놈은 이 밑에 이 세 가지의 성질을 가지면은 놈으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두 벡터의 내적을 갖다가 루트 취하면은 길이가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은 벡터의 정의 매우 자연스럽죠. 언제? 2차원 평면상에서나 아니면 3차원 공간상에서 이건 매우 심플한 거죠. 우리가 항상 느끼고 그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벡터의 각 컴포넌트를 P 제곱을 하고요. P 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합산을 갖다가 P분의 1승을 하면은 우리가 그걸 갖다가 P놈이라 그럽니다. 그 벡터의 크기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건데 근데 아무거나 놈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요. 그 P가 3이다. 그러면은 이 밑에 이 세 개 성질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나 4나 이런 게 이제 사용될 수 있죠. 물론 이것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투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성질들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공부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평면상에서 생각해 보면요.
삼각형이 있는데 두 변의 길이는 다른 그 면의 길이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 같으면은 그냥 삼각형이 태화된 삼각형이죠. 직선이 직선. 그리고 뭐 요건 뭐 여러분들이 그죠? 이제 앞에서 정의한 단위기 초벡터의 성질이죠, 그죠? 자기 크기는 1이다. 즉 자기 자신끼리 내적하면 1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직교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단위 기초 벡터를 내적하면 0이 된다. 뭐 그건 당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벡터 프로덕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벡터 A, B의 그 벡터 프로덕트는 A 크로스 B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식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이게 상당히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그 연산기호로 크로스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결과가 벡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 프로덕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벡터는 크기의 방향이 있죠. 그래서 먼저 방향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크로스 B의 방향은 A 벡터와 B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플랜이 있잖아요. 평면이. 그 평면에 수직해야 되는데 평면에 수직한 그 방향은 두 개 있죠. 그 중에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법칙을 만족하도록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크기만을 이야기할 때는 단위 벡터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A 크로스 B의 크기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게 그 방향이 순수 방향이 되겠습니다. 뭐 내가 설명을 빠뜨린 것 같은데 닷 프로덕트와 마찬가지로 A 크로스 B 할 때 크로스 빼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수 계산에서는 빼면 됩니다. 근데 실수 계산에서 쓰는 x표와 이 벡터 프로덕트에 쓰는 x표는 다릅니다. 우리가 혼돈되지 않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A, B 벡터 사이에 있는 크로스는 벡터 프로덕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굳이 다른 연산 기호를 쓸 필요 없어서 하는 거죠. 근데 생략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벡터의 크기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수학적으로는 A 절대값, B 절대값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이 세타는 두 벡터의 사이각이죠. 기하학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의 사인 세타 이 두 개를 곱한 거죠. 그게 뭔 의미를 갖습니까? 이 A와 B 벡터가 이루는 평형 사변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이죠. 다시 말하면 A와 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면적의 두 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된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와 같은 성질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성질들은 다 증명 가능합니다. 물론. 네. 예를 들면요. 이 식에서 마이너스를 다 곱해봐요. 그러면 그 행태는 똑같은데 A와 B만 자리가 바뀌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A2, B3, 마이너스 A3, B2지만 마이너스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B2, A3, 마이너스 B3, A2. 그러니까 A 자리에 B, B 자리에 A 1이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식이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벡터 프로덕트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분배에 성립하고 뭐 이와 같은 성질을 갖게 됩니다.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0 벡터가 되더라. 그러면 그 사이 각이 0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평행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정의한 단위 기초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보면은 이와 같은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벡터를 일반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차원, 즉 디멘전, 벡터의 디멘전은 그 벡터의 컴포넌트 수로 정의됩니다. 3차원 공간상에서 벡터는 3개의 성분을 갖죠. 그래서 그건 3차원 벡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조금 추상적입니다만 이제 4차원, 5차원, K차원, 일반적으로 K차원 그 벡터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이렇게 정의될 수 있겠죠. 성분이 K겠죠.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역학 계산하는데 이게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물론 뭐 그냥 숫자가 쭉 있다 해서 숫자가 성분이 K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벡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숫자를 그냥 K에 나열한다고 해서 벡터가 되는 건 아니고 밑에 이런 성질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벡터를 정의할 때 어땠습니까? 두 벡터를 더하면 이런 성질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벡터에다가 스칼라 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두 개를 만족한다 그러면 그것은 성분 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벡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K개의 성분으로 구성된 모든 벡터들의 그 집합을 우리가 RK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우리가 K-dimensional real number vector space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K-dimensional Euclidean vector space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 공간을 R3 스페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R3 스페이스에서는 모든 점들, 모든 좌표들을 포함하는 거죠. R3, RK 스페이스는. 그리고 이 A.B가 이렇게 정의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놈이 그 벡터의 크기인 그 투놈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즉 자기 자신끼리 내적을 해서 루트를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4차원 이상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길이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한 벡터의 곱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자, 벡터의 그 선형 종속성 및 독립성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개의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의 개수를 곱해서 더해준 이와 같이 더해준 것을 우리가 선형 조합이다, 즉 linear combination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선형 조합이 0이 되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모든 개수가 다 0이 될 때만 이게 0이 된다면은, 선형조합이 0이 된다면은 거기에 선형조합에 사용된 그 벡터들은 서로 무관한 거죠. 응? 서로 독립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선형 독립적이다 이렇게 하고요. 영어로 linearly independent 하다 이렇게 합니다. 반대로 모든 개수가 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선형조합이 이 0벡터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사용된 벡터들은 서로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inearly dependent 하다, 선형 종속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이렇게 우리가 2차원 평면상에서
이건 뭐 그 단위 기초 벡터죠, 그죠? 두 단위 기초 벡터의 선행조합은 이렇게 되겠죠. 앞에다 C1 곱하고 뒤에 C2 곱해서, 그죠?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0이 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C1이 0이 돼야 되고 C2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벡터는 선형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 이제 세 벡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가 1을 곱하고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해주면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수가 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선형조합이 0이 되는 경우가 생긴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벡터 세 개는 서로 그 상호 의존적이다, 종속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때 이 벡터를 이렇게 행렬의 로로 이렇게 행렬의 행으로 이렇게 나열했을 때 이러한 행렬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 행렬에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만 판별치가 0이 됩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linearly dependent 하게 되면은요. 만약에 이 세 벡터가 선형 종속적임을 보여라 그러면은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0이기 때문에 이 세 벡터는 선형 종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런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 0이면은 이 행렬은 싱귤러하다, 특이 행렬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물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또 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선형 종속적이다, 독립적이다, 이런 것과 같은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는 우리가 뭐 이 행렬이 풀 랭크 행렬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행렬의 랭크가 이 3일 때 이 3x3 행렬은 풀 랭크 행렬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행렬의 랭크가 최소한 3은 아니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또 행렬에 가서 다시 또 좀 개념을 한 번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좌표계, 좌표 배난 이런 걸 이제 무수히 이제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의를 좀 해둘 필요가 있죠. 우리 좌표라 그러면은 위치를 정의하는 그런 그 기하학적 퀀티티입니다. 근데 이게 벡터 퀀티티입니다. 좌표는 벡터 퀀티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벡터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뭐 속도, 변이 이런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좌표부터 먼저 이야기돼야 됩니다. 좌표는 위치를 정의하는 그런 그 벡터량입니다. 네. 물론 이 좌표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기준 좌표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 서울이 어디냐 그러면은요, 항상 내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서남북이 우리가 항상 그 이야기 들어가잖아요. 동쪽으로 얼마, 서쪽으로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서울은 여기서 북쪽으로, 거의 북쪽으로 한 뭐 400km 정도 떨어져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중심이 되고 방향은 동서남북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좌표계가 되는 거죠. 좌표계. 앞에서 좌표라는 말은 그죠? 위치를 나타내는 건데, 그 위치를 우리가 이제 그 수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좌표계가 필요한 거죠. 그죠? 왜냐? 좌표가 벡터니까. 그죠? 우리 앞에 벡터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기준 좌표계에 대한 상대 값으로 표현한 거죠. 성분은 결국 그 좌표 축에 정사형을 했을 때 그 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표계를 항상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좌표계는
주로 우리가 쓰는 것은 오토고널 코디네이트 시스템, 그 직교 좌표계죠. 직교 좌표계. 직교 좌표계의 대표적인 것이 직각 좌표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XY 직각 좌표계죠. 이것을 서양 사람들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람 이름을 많이 쓰죠. 우리가 역학을 배우는 것은 어찌 보면 서양 사람 이름을 쭉 배우는 겁니다. 뉴턴, 해밀턴, 줄, 와트, 포아송, 퓨에르, 라글랑지, 오일러, 뭐 등등등 막 수없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 그러면 이렇게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직각 좌표계를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원통 좌표계, 또 구좌표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직교 좌표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또는 좌표계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좌표계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 즉 바뀌지 않는요. 이렇게 북박이 좌표계 하나로만은 안 됩니다. 역학에서는 거의 안 된다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역학이 지금 디지털라이즈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디지털라이즈 시키면 X, Y, Z 하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경계 조건이 있거든요. 경계 조건은 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body fixed, 어떤 그 바디의 한 점에 고정된 그런 그 로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로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이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정의되고, 뭐 이게 회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는 거죠. 그 원통 좌표계를 보면은 이 원통 좌표계에서 좌표는 R, 세타, Z, 즉 그 이 점을 XY 플랜에 정상시켰을 때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그 원점에서 꺼면 그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X축과 이루는 그 각도를 세타로 정의하고, 뭐 Z는 본래 그 Z축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 R, 세타, Z로 해서 이 포인트 위치를 디파인 하는 거죠. 그게 좌표입니다. 여기서 좌표는 뭐 길이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세타가 들어가 있잖아요. 각도로, 그죠? 그러니까 R, 세타, Z의 좌표가 이 점을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점에서의 그러면 좌표축은 어디 되느냐? 좌표계죠, 이게. 이 좌표계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R이 가장 급하게 증가하는 방향이 뭡니까? 결국 R 방향이죠, 그죠? 그 길이와 일치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그걸 R이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 점에서 가장 그 세타를 급하게 증가시키는 방향이 세타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원주 방향이죠. 그 다음에 Z는 보다시피 기존의 그 XYZ의 Z축과 일치를 하죠. 그럼 다른 점에서는 이 좌표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죠. 방향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로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이런 그 자연스럽게 회전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것은 우리가 구좌표계인데, 그죠? 구좌표계는 어떤 한 점이 있을 때 원점에서 바로 그 점을 연결시키고 그 길이를 우리가 R이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점을 Z축에 정사형했을 때 그때 좌표를 우리가 그 Z 좌표가 계산이 되죠, 그죠? 그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세타가 이제 그 Z축과 R축이 이루는 각도로 정의되고, 뭐 그 외에 이런 그런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되는 세타 R,
R 세타 파이에 의해서 정의되는 점의 그죠? 그 위치를 기하학적으로 쭉 계산해 보면 x, y, z 이런 컴포넌트 구할 수 있는 거죠.